지난달 29일 오전 9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공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이근영 씨에게 돌연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주방에서 이제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그냥 쾅쾅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활주로에 멈춰야 할 비행기는 이 씨의 눈앞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냥 입봉했을 때는 그냥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영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항은 한순간에 상실과 슬픔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진도 가족 단톡방에 너무 해맑게 저 동창들하고 해맑게 웃는 사진들을 또 보내와서 너무 태국에서 즐거웠기 때문에 인생의 친구로서 같이 곱게 늙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100세까지 할머니 돼도 우리 이쁘게 좋게 멋지게 살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치가 가버렸어. 인명피해가 컸던 이번 사고. 손도 써보지 못하고 숨진 희생자 179명. 어디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난달 29일 아침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사고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 허가를 요청한 건 오전 8시 54분. 하지만 3분 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여객기는 착륙을 미루고 고도를 올리려 합니다. 다시 날아올랐다가 돌아와 착륙하기 위해 고어라운드, 복행을 시도한 겁니다. 이어진 메이데이 선언. 목표만큼 고도를 높이지 못한 비행기가 처음 착륙하려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기술을 틀며 고도를 낮춥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 없이 동체 착륙을 감행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이어진 강한 충돌. 첫 번째 착륙 시도부터 충돌까지 단 9분 걸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겨울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무안공항. 사고의 시작은 새떼와의 충돌이었습니다. 1차 착륙 허가 3분 뒤 관제탑은 조류 충돌 주의를 경고했고 이후 2분 만에 조종사는 조류 충돌 사실을 알리며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새떼가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갔다면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펑펑펑펑 이렇게 팡 하는 이렇게 폭파음이 막 몇 번 났었어요. 착륙 전에요? 네, 여기 공중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났었어요. 조류가 이제 엔진 안으로 흡입이 되게 되면 엔진 안에는 그 블레이드라는 작은 핀들이 앞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핀들이 앞에 있는 핀이 하나 부서지면 뒤쪽 핀을 치고 뒤쪽 핀이 부서지면 연쇄적으로 이제 핀을 치죠. 이 핀들이 나가면서 뒤쪽에 있는 연소실을 폭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실이 폭파되면서 꽝 하는 이런 소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쾅쾅 하고 이렇게 보면 최소한 우측 엔진에는 다수의 새가 충돌이 된 것으로 보이고 엔진 이상의 복행을 결정한 여객기.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지만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엔진 손상이 랜딩 기어 고장으로 이어졌을까? 사고 초기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문제와 무관하다던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틀 뒤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 랜딩 기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엔진 고장 시 유압계통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서 지금 랜딩 기어 작동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게 다 고장 났다 그럴 경우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습니다. 사고 직전 찍힌 다른 영상. 오른쪽 엔진뿐 아니라 반대쪽 엔진에서도 불꽃이 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조종사의 메이데이 선언 역시 양쪽 엔진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종사들이 통상 이렇게 비상선언을 하는 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두 개의 엔진이 둘 다 손상을 입었을 때 이때 메이데이 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간 항공에서는 엔진 두 개 중에 하나만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정상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팬 이렇게 이제 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엔진 출력이 전부 상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복행 시도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행을 하게 되면은 추력을 최대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접근하면서 조류 충돌했다면은 엔진에 손상이 이미 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추력을 집어넣으면 약간의 손상이 가해진 엔진들이 더 심화가 됩니다. 결국 복행은 중단됐고 여객기는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활주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우측으로 바로 돌아서 내렸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긴급한 비상 착륙의 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더 비행하는 것은 위험하겠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든 것이죠. 이때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된 상태라면 유압이 끊기고 전기가 차단돼 조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유압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조종관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기장이 이렇게 서늘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부기장과 같이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아마 조종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진 한쪽이 작동하더라도 출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나갔거나 아니면 한 개 나가고 한 개가 불충분한 정도의 추력을 낼 정도다 그러면은 그건 유압이고 전기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감속 장치인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전원 차단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유족들한테 카톡 보낼 때 전기가 꺼졌다. 뭐 그런 내용만 하는 거 보면은 살아있는 좌측 엔진도 성능이 많이 저하됐다. 안 그러면 프레임아웃 꺼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추측도 해봅니다.
물론 랜딩 기어나 플랩을 수동으로 펼칠 수는 있습니다. 수동 조종 장치를 당기면 중력에 의해 내려오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 착륙을 선택한 순간 수동으로 조작할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처음에 결심했을 때부터 내리는 데까지 불과 3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비상 절차를 사용해서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거나 플랩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부기장이 자리를 제일 뒤로 빼서 그 부분을 도어를 열고 3개 기어를 내리려면 최소한 15초를 당기라고 하니까요. 한 개당. 그럼 그 자체만도 한 1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뒤에도 기수가 살짝 들린 채 미끄러진 여객기. 조종사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웨버를 많이 쓰면은 지면에 못 닿으니까 더 미끄러질 거고, 또 너무 빨리 놓으면 노즈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적당히 들다가 중간 정도에는 바로 눌렀거든요.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리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거의 목표였는데. 하지만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 활주로 끝단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도가 좀 많아도 끝단에서 벽을 치면서 파손은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거기서 딱 돌덩이가 바위덩어리 하나가 막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활주로 끝을 지났을 때 그 앞에 닥친 건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었습니다. 저도 비행을 하면서 그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시설물들의 내용도 다 파악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 시설물이 나한테 이런 위해 시설로 위협이 될지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인명 피해를 키운 이 구조물은 언제, 왜 설치된 걸까? 활주로 끝에서 28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둔덕. 기울어진 지면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 2m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흙더미 안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왜 이 기지대를 설치를 하냐면은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무안공항 측은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발주된 무안공항 설계 용역 입찰 공고.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쉽게 하라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국토부의 공항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도 항공 장애물은 장소 구분 없이 받침까지도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공사 땐 오히려 콘크리트 상판을 30cm나 덧댔습니다. 의문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원인 규명은커녕 오락가락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제 기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준 뭐 이런 정합성 문제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또 해외 사례도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수와 청주공항에도 유사한 둔덕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전국 공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이 모여 있는 무안공항 대합실. 희생자 179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훼손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직 시신도 지금 확인하고 바로 왔는데 어디에서 장례를 할 것이냐고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네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지금 시신도 이제야 확인했고 다 못 찾았는데 신원 확인과 시신 수습에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동생의 시신을 마주한 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이쁜 얼굴이 저기 가서 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주저 앉은 다음에 그래도 우리 동생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얼굴이었지만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봤다니까. 근데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내 동생 얼마나 무서웠을까.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사고. 보잉 777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꼬리 부분이 활주로 인근 방파제에 부딪혀 부러지면서 비행기 동체가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발행 일자는 2014년 6월 24일. 사고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이번 사고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시신만 빨리 좀 어떻게 수습이 되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가 좀 지금 현재로선 트라우마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진짜 빨리. 네, 너무 사건 현장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이 장면이. 라디오 프로를 듣고 오는데 라디오 프로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상하게 거기에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그냥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아유,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더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데 남겨진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이태원 참사도 있었었고 이번에 항공기 참사와 같이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아픔을 나누어서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건 한 살 더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0 초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 더 어떤 일을 더 해야 될지. 근데 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0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나이 드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느리게 나이 들기, 뭐 식단 뭐 이런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달장애인한테 적용하다 보면은 전혀 발달장애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삶.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마흔다섯 살 유준성 씨가 출근길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40분) 넘게 달린 버스. 네, 엄마. 네, 잘 도착했어요. 네. 꼬박 10분을 더 걸어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발달장애인 50명이 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재활 전문 시설입니다. 콩나물 작업장에는 2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적 장애를 가진 준성 씨는 이곳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치마를 입고 장갑을 끼고 낙스를 불어서 그 청소를 해요. 통 닦는 그걸 월요일마다 5일만 하고. 주 5일 하루 5시간을 업무에 열중하는 준성 씨. 그런데 최근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끝나고 올라오니까 막 손에 막 갑자기 떨림이 막 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몸의 변화는 객관적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어 복부 비만 진단을 받았고 혈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이제 높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160에 95가 나왔다고. 아직 40대 중반의 나이, 준성 씨에게 노화의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서 노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40대 정도의 노화 관련된 변화를 경험하는 인구가 확률적으로 높다. 특히 다운증후군 장애인 혹은 조금 심한 지적장애인 영역에서 발달 장애인에게서 관찰된다는 빠른 노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점인 25세,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출발선에서 건강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격차가 이제 변화를 더 빠르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의료진과의 소통이 어려운 데다 생활 습관 관리도 잘 안 되는 등 이른바 건강 장벽도 빠른 노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게 노화가 늦게 오려면 음식, 예를 들면 그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발달장애 쪽에 없기 때문에 그냥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노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남들보다 이른 시기에 노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주말엔 가족과 함께, 주중엔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하는 준성 씨도 벌써부터 노후가 고민입니다. 60대면 또 은퇴도 해야 되니까요. 은퇴하면 또 갈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간다 원룸 산다 그러면 또 방세 돈 내야 되고 또 요리 또 혼자서 또 해먹어야 되고.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나이 들면서 가족 내 돌봄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은퇴한 한 분은 80세가 된 자기 형수님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50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42%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돌봄과 교류가 더 필요해지는 노년기에 오히려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 이용 안 하면 사회복지사랑 관계망도 끊어지는 거고 부모님도 노화되니까 또 관계망이 끊어지는 거고 혼자 고립되어 있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일찍 찾아오는 발달장애인의 노년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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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가요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추위를 피해 실내에서 함께 걷기 운동도 합니다. 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중고령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아침 풍경입니다. 네, 교남 시내가는 일반인보다 노화가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일찍 겪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평생 교육, 그다음에 의료적 지원, 그리고 임종과 장례, 유품 정리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사는 발달장애인 29명 중 대부분은 40, 50대. 자, 일어나봐요. 제가 잡아줄게. 나이는 중년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몇 가지씩 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파? 그러면 똑바로 앉아보세요. 똑바로. 고혈압, 당뇨는 사실 기본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6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절반 이상? 식사 준비도 요양원만큼이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연하곤란이 한 7명 정도? 그리고 이 치아가 소실됐거나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져서 식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한 5분. 이곳 입주민 중 3분의 1은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 정기적으로 옛 사진을 들춰보며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찍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요양기관이 아니다 보니 치매 전문 인력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즐거웠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겨 보면서 그래도 좀 천천히라도 좀 최근엔 의료기기를 갖춘 생활 공간까지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누워서라도 좀 팔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곳, 또 식탁, 네, 정말 병원 세팅으로 볼 수 있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한 번씩.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겐 이런 맞춤형 시설이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케어를 잘해 주시니까 완전히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맡기고 정미도 이제 거기도 제 집이고 여기도 제 집이고 이렇게 늙어가면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편안을 누리면서 저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도와가면서 둘이가 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선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보편적인 모델이 돼서 중고령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거주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발달 장애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50세 이상 발달 장애인의 78%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독립된 일반 가정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 친구, 이웃이 있는 친숙한 공간이 가장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의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른 아침 발달장애인 75살 이희경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목도리와 모자를 단단히 챙겨 입습니다.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곳에서 할머니는 어린 시절처럼 학생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80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내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해 봅니다. 열심히 지금 살던 대로 좋아요. 박수.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복지관에서 보내는 한나절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집에는 혼자 있는데면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이야기 많아. 여기 오는 게 재밌어. 아이들 만나고. 20년 넘게 복지관에 다니며 만든 사회적 관계가 할머니의 노년기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왕언니라고 부르는데 출연복지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원하시는 삶이 있으면 그 삶을 그대로 지원하는 게 저희의 목표죠. 하지만 이 할머니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40대 이상 발달 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 장애인 복지관 265곳 중 중고령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은 26곳, 1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40대 이후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현행 서비스는 40대 이후에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채워가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국내 발달 장애인은 27만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은 40세 이상의 중고령층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나이 들면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그거와 똑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살면서 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자원들을 만드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잘 빗으셨어요?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돼야 할 겁니다. 어떤 할머니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할머니, 그리고 재미나게 사는 할머니. 편하게 쉴 수 있는지 뜨거운